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이 우리 수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분비가 되면 잠을 잘 자는 거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몸이 안정되고 이 멜라토닌이 코르티솔을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해가 지면 쉬셔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쉬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섭리입니다. 영장류 호모사피엔스는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어두워지면 쉬어야 되는 건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체득한 섭리 같은 거라고요. 7시가 넘었는데 청년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청년 학교를 진행하는 이 공무원 노조의 집행부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12월 달에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40대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는 송년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서 애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외롭다는 겁니다. 완배는 요즘 너무 외롭다. 그래서 뭐 외롭냐? 집에 와이프 건강하게 잘 계시고 애들 잘 크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 가족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그랬는데 술을 조금 마시니까 이놈들이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원배야, 나는 요즘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누가 부러운데? 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들이 부럽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왜 부러운데? 일부 다처제 국가잖아. 와이프를 여럿 둘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외로울 틈이 없잖아. 여러 명이니까. 이게 이제 선을 세게 넘은 겁니다. 이게 제가 웬만한 얘기면은 그냥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 넘어가는데 진짜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늙어가면 불행해집니다. 사장님, 종이 한 장 주세요. 하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알바이 미친놈들아 하고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진짜 이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네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 국가다. 일부 일처제란 이런 거다. 두 젠더가 결혼을 하는데 매칭을 하는데 이게 X자가 되건 일직선이 되건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다. 이해됐냐? 이해됐대요. 당연하지. 그렇지. 예. 자, 그러면 네가 부러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5명씩 있는데 한 명의 남성 젠더가 5명의 여성 젠더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다. 요 그림도 이해가 됐냐? 이해가 됐대요. 당연하지. 자, 그럼 내 질문을 던져보겠다. 대답을 신중하게 골라라. 여기 지금 네 인생이 걸려 있다. 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네가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 같냐?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 같냐? 어디에 포함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제 친구들은 여기도 아니고 이쯤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쟤들 보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 이 미친놈들아. 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넌 결혼도 못하고 쟤도 못 낳았어. 네가 지금 대한민국 일부 일처제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있는 거야. 오늘 와이프분 손 꼭 붙잡고 말씀드려. 여보, 일부 일처제 국가에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요. 인간은 사실 매우 쓸데없이 낙관적입니다. 동물은 항상 그 자리에만 있죠. 철새들도 움직이는 경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동을 합니다. 도전을 해보는 거죠. 왜요? 낙관적이기 때문에. 낙관주의가 없었다면 우주선도 못 떴을 거고 중동의 평화도 시도되지 못했을 것이고 재혼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은 감히 부족을 떠나 멀리까지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이 다 양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죽보가 어디 최씨, 어디 박씨 무슨 삼대손인데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 뭐 너무 이제 젠더 구분이 이 엉망진창이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전부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 상놈입니다. 인구 비중이 그래요. 97%가 상놈입니다. 반드시 내가 귀족이나 왕자나 공주가 돼서 이런 상상을 하시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낙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낙관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경제 역사로 넘어갈 텐데요. 에번 오퍼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의 질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 물리학상과 가까울까요? 문학상과 가까울까요?
예. 과학이냐, 상상력이냐, 이걸 묻습니다. 근데 오퍼는 단언컨대 경제학은 노벨 문학상과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경제학 이론들을 역사적으로 쭉쭉 보여드릴 텐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세에 귀족들이 성 안에 살았습니다. 이걸 이제 부르주아지, 요즘은 자본가 계급을 부르는 말이죠. 여기에 살아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평민 계급이 이 성 바깥에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새롭게 돈을 번 애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중세 귀족들이 당연히 막았겠죠. 어디 평민 버러지들이 돈 좀 벌었다고 이리로 기어오려고 해. 이 계급 충돌 때 이기는 건 총칼을 들고 있는 애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돈을 번 평민들을 어떻게 비하하기 시작하냐면 돈만 하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금욕주의 몰라, 금욕주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때 경제학이 탄생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농민들한테 감사하지 말라. 왜 감사하냐고. 농민들이 여러분들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쌀을 재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돈 벌려고 재배를 한 겁니다. 차 타실 때마다 막 정몽구한테 감사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핸드폰 쓸 때마다 이재용한테 감사하고 막 스티브 잡스한테 막 고마워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돈 벌려고 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중세 귀족들에게 대항하는 논리를 경제학이 만들어준 겁니다. 스미스는 결정을 했습니다. 새 시대에 떠오르는 돈 많은 사람,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마치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자랑하던 그 산업혁명 시대에 런던이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근데 명색이 기독교 국가인데 저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돈 내고 살리기는 싫잖아요. 돈 많은 욕심쟁이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멜서스가 해결책을 내준 겁니다. 네, 살리지 마세요. 죽여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 계급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상상성의 동화 같은 이야기. 대부분의 경제학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영국 경제학자의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겁니다. 산수를 해요. 산수인데 안 어렵습니다. 한 살짝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각자 먹고 살려면 11시간씩 걸리는데 선진국은 잘하는 반도체 두 개를 만들면 2시간이면 땡치고 후진국은 물고기 2마리 잡으면 2시간 땡치고 하나씩 바꾸면 11시간이 2시간으로 줄지 않냐는 겁니다. 엄청 그럴싸하잖아요. 선진국은 잘하는 반도체만 하고 후진국은 잘 잡는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모두 이익이다라는 걸 이렇게 간단한 산수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산수로 해결이 되니까 이게 무슨 과학이자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후진국은 언제 선진국이 돼보냐고요? 고부가 가치 산업은 선진국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비교 우위론을 만든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르도, 절대 우위론을 만든 사람이 애덤 스미스, 전부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때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고부가 산업을 장악을 하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그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진국의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 이데올로기는 너무 현실에서 잘 먹혀서 거의 20세기 시작한 이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들은 잘 살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원히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네. 우리는 왜 갑자기 그 한국전쟁 이후에 오징어하고 텅스텐을 팔던 국내 총생산 집계되던 나라 중에 꼴찌에서 10번째 하던 어떤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 만세, 정주영 만세, 재벌들 만세 뭐 이런 대떡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100년 넘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보시다시피 위쪽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태평양을 낀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진영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서 폭로된 사실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요, 미국이. 그 전까지 원조였습니다. 밀가루 먹을 걸 줬었다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도저히 이대로 가면 이 북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따라잡게 해줘야 된다. 이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유무역 국가가 아니었어요. 외제차 타면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보호무역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박정희가 위대해서요? 개떡같은 소리입니다. 미국이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의 공업화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박살이 났다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한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나라들이죠. 그 세 나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부 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이 두 나라, 이 세 나라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요. 이 세 나라 중에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요. 세 나라 중에 누가 제일 개떡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나마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진 점이 있어서 이거랑 이거랑 격차는 많이 줄었는데, 예. 여기도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나라인데, 여기는 그 미군이 군정을 할 때 재벌을 싹 다 없애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운이 좋았죠, 운이. 그러니까 자유무역에서 우리나라가 도약을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인 그 정책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혜택을 본 나라 중에 제일 못 살고 있죠. 그냥 정략적으로 그 당시에 미영자유주의연합이 한국의 조선을 키워주기로 작정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싼 가격에 후려쳤어요. 그 다음에 공사가 잘못됐을 때 이 보험이나 부백 옵션도 우리나라 정부 재정으로 상당히 많이 보장을 해주기로 했고요. 이 얘기가 깁니다만 이 2년 몇 개월 동안 조선소가 없는데 배를 2년 6개월 만에 어떻게 짓냐고요. 근데 정주영이 뭐가 문제냐? 어?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지으면 되지. 연인은 3만 5천 명의 노동자를 미포 조선소 앞바다로 때려박습니다. 이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80명이 죽어요. 이때. 노동자들이 뭐 3일 밤 새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 노동자들을 갈아 마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주영이 이런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로 지가 한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개소리인 거죠.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기업은 잘 돌아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도입이 돼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건이 상점마다 넘쳐납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고가 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그래서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참사가 이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제학이 시작이 되죠. 이게 바로 존 메이더드 케인스라는 아,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조금 진보적인 쪽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 대공황을 케인스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물건을 왕창 만들었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문제라는 거 아니야. 아, 간단히 해결을 하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1달러짜리 지폐를 여기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 빈병을 마련해. 빈병에다가 돈을 꽂아. 여기에 모아. 흙을 덮어. 국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여기 오셔서 이 땅 파보세요.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오겠지. 하겠지. 빈병을 꺼내겠지. 와, 돈이다 꺼내겠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뭘 하겠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겠지. 안 팔리던 물건이 팔리겠지. 물건이 팔리면 기업이 돌아가겠지.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거.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야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제학이 아직까지도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박살이 나게 깨지고 2차 석유 파동이 있기 전까지 약 30년의 시기 동안 진짜로 미국이 끝내주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하도 허접한 삐리리한 나라가 됐지만 그때 영국은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제도라는 걸 설계를 한 나라였습니다. 진짜 유럽도 미국도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번영기의 원인이 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하나는 강력한 노동조합. 이게 경제 번영의 30년 경제 대부흥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엄청난 세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제도가 이 케인즈의 경제학에 의해서 아까 돈을 빈병에 꽂아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그 돈을 정부가 어디서 마련했느냐? 세금을 걸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제도가 이때 다 도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세금을 어느 정도 걷었을 것 같습니까? 이 떼가는 세율을 보면 연봉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한 6% 정도. 그 다음엔 뭐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서 10억 이상 고소득자는 뭐 45%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누진세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이게 1년, 2년 잠깐 한 실험이 아니에요. 17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최고 소득세율 91%. 별로 불만도 없었어요, 이때. 우리의 최고 상속세 증여세율이 50%인데 이때 최고 상속세 증여세율이 77%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루그먼 교수의 분석은 뭐냐면 제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도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다. 부모가 부자라고 자녀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고소득세율을 이렇게 떼가고 상속세 증여세를 77대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 생긴 중산층들이 늘어납니다. 이 중산층들이 구조로 따지면 뚱뚱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걸 대압착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산층들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10조인 이재용 재산이 20조로 불어나면 소비가 늘겠습니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월급이 200에서 400으로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노조와의 상관관계인데 강력한 노동조합이 왜 깊은 소득을 보장하느냐도 폴 크루만 교수의 분석도 비슷한 겁니다. 노조가 강력할수록 노동자들의 수입이 안정적이 되면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고 기업이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인즈적인 사고 방식이죠. 노조 가입률이 10%까지 떨어지면 망합니다, 경제가. 그냥요. 보시다시피. 대공황, 글로벌 금융이 그냥 망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번영기 때가 이때입니다. 노조 가입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제일 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그 성차별도 심했고요. 인종차별도 심했을 때예요. 그런 시대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제일 뻐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 백인 남자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마초 같은 문화는 빼고 나면 하여간 이때 이 노동자들은 너무 끝내주게 잘 살았다. 우리 아빠가 그 플린트 공장에 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셔요. 이러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빛나게 살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입니다. 10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9%다. 와, 끝내주지 않습니까? 노동자 임금 상승률이 10년 평균 1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처음으로 수출보다 내수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예. 진짜 너무 잘 살았어요. 취직이 안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그 기폭제가 됐던 게 뭐 3조 호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19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가입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노동자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노동조합의 역할과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번영기가 언제 와르르 무너지냐면 그러니까 조작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대번영기가 몰락을 합니다. 요 통킹만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그 분산복합체라고 금융과 무기가 미국 경제를 지금은 이제 IT까지 세 개가 미국 경제의 축을 이룹니다. 록히드 마틴을 선두로 한 미국의 이 군 무기 만드는 곳은 이 세계 긴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기가 잘 팔리는 곳이에요. 1990년에 걸프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후세인과 벌어진 그 1차 걸프전을 얘기합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완전히 이걸 게임하듯이 이게 전부 그때 나온 사실들이에요. 이걸 다 그냥 카메라로 이 탱크가 막 밀덕들이 있다 환장했습니다. 예. 이 무기 쇼케이스의 전쟁이었습니다. 더 이제 슬픈 건 이게 요까지 전쟁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미국의 전쟁은 군산복합체 무기 팔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이라크 전쟁, 2차 걸프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은 미국이 그전에 벌여왔던 어떤 전쟁과도 양상이 조금 달라요. 왜 이 전쟁을 했냐고요. 오사마 빈 라덴은 시리아에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그다드라는 곳이 수도예요. 인구가 몇십만 됩니다. 민간인들이 죽어요. 이거 진짜 하기 힘든 짓이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깡패 같은 나라여도요. 근데 왜 했느냐? 이게 진짜 저는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이 전쟁 중이었어요. 2003년 4월 10일에. 예? 또 CNN 뭐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전쟁 종료를 선언. 월스트리트가 이제 미국 금융가잖아요.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네가 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은행장이 전쟁을 종료한다. 뭐 이런 신한은행장이 전쟁을 종료한다고 미친놈 아닙니까?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이 뭔데 지들이 전쟁을 종료하냐고요. 근데 월스트리트가 전쟁 종료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 월스트리트 애들이 모여가지고 바그다드 재건 사업을 지네들끼리 계획을 해요. 지들이 폭탄으로 쓴 다음에 이걸 다시 짓는 겁니다, 지들이.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미국이 벌인 전쟁은 무기를 쇼업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무기도 보여주고 때려 부순 다음에 지을 때는 금융자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그다드 재건 사업에 참여한 미국 금융자본들이 거의 10배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예, 건물에 붙은 불 끄는 소방 업무들도 미국 금융자본이 돈 된 기업들이 차지했어요. 왜 가능했겠습니까? 이라크엔 석유가 있으니까요. 석유로 물어준 거. 이게 진짜 사악한 전쟁인 거죠. 오사마 빈 라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도시를 학살을 내서 깨부수고 재건 사업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그 인간의 낙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어려운 경제적인 역사가 이렇게 쭉 오고 있지만 조금 더 역사는 더 진보할 것이고 낙관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